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법칙 세 번째 편 역할 놀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요, 가면 뒤에 숨은 실체를 꿰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뒤에 숨은 실체. 자, 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는 주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허나, 표정, 바디랭귀지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도구,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어의 영역은 의식의 영역이고 바디랭귀지를 포함한 비언어적 표현들은 사실 무의식 영역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진짜 마음, 진짜 실체는 언어 뒤에 숨어있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작가는 밀턴 에릭슨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를 예를 듭니다. 밀턴 에릭슨은요, 최면 심리학의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면을 걸려고 그러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체면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그 통상적인 스텝들이 있죠. 밟아야 되는. 근데 재밌게도 밀턴 에릭슨은 대화 중에 그대로 그냥 그 최면을 거는 특이한 기법을 사용했대요. 아직도 그 대화법을 똑같이 구현해내는 심리학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독특하고 위대한지 알겠죠. 그리고 밀턴 에릭슨은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좋은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이렇게. 근데 누나가 이야기하는 거,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매번 말은 똑같은데 매번 표정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표정, 그다음에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관찰자 입장에서 몇 년간을 관찰하는 기회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의 언어, 진짜 마음의 표현은 이 바디랭귀지, 표정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돼서 상담 치료, 그다음에 내담자들을 치료할 때도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들어주기만 하다가 몇 가지 행동만 딱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구나 이렇게 딱딱딱딱 잡아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다,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 점쟁이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밀턴 에릭슨 박사가 하셨던 그 기법들을 우리도 좀 배워서 사랑도, 일도, 공부도 좀 잘 해보자고요. 우리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자, 첫 번째는 전략적 관찰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작가는 부모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정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그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원래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랬잖아, 아기 때. 그죠? 뭐 이러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뭐 챙겨주고 뭐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자라서는 어떤 자신이 비난받거나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또 자신의 생각을 감추는 이제 그런 가면을 쓰기 시작하죠. 그런 표정을 짓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자라면 친구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칭찬이라든지 아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사는 건데, 이 연기를 하는 거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회적 교류에서 자신이 언제나 진실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언제나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닌데 그때그때마다 가면을 바꿔 쓰고, 그 가면이라는 건 작가가 표현하듯이 표정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연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누구도 다 원래의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또, 자기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표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완벽한 연기력을 갖췄을 때 사실은 성공이 보장될 확률이 높아지죠. 허나 어떤 역할을 할 때 또 반대로 부담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언어가 있기 전에, 언어로 소통하기 이전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 인류는 과연 어떤 것으로 소통했을까요? 표정, 바디랭귀지, 비언어적 표현 수단으로 우리는 분명히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그렇게 표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진화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점점 풍성해졌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렸을 때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요. 잘 파악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작가는 5세를 기준으로 잡는데 5세가 지나고 나면 이 기능을 점점 상실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 표정이나 아니면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잘 못해요. 아니면 인식을 했다가도 그냥 던져버리죠. 그냥 가볍게. 그리고 말에 집착하게 되죠. 그 왜 말에 집착하게 되냐? 관심의 분야 어떤 부분을 내면으로 자기 자신으로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주장하는 것이 어렸을 때 아이의 동심으로 다시 호기심과 어떤 그 관심을 외부로 돌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없던 것을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 찾아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렸을 때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른들 흉내 되게 잘 내잖아요. 3살, 4살 이때요. 그죠? 뭐 엄마 특유의 엄마가 잘 모르고 지나갔던 표정을 아이가 똑같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뭐 안아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크면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관찰을 해라. 그래서 요거를 훈련하는 방식이 일단 대화를 할 때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할 때 그가 말하는 말과 그 다음에 그 표정과 바디랭귀지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한두 개씩 좀 찾아내는 훈련을 좀 해봐라. 그러면 이게 좀 익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쭉 확장시키면서 일정한 패턴을 한번 발견해 봐라. 그러면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나의 말은 좀 줄여야겠죠. 그 상대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맞죠?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잘 하는 건데요. 카페에 앉아가지고요. 제3자를 관찰해봐요. 그러면서 그들의 표정, 그 다음에 말소리가 들리면 말소리, 그 다음에 걸음걸이. 이래서 이거와 이거를 결합시켜서 미스매칭이 되는지 아니면 조화롭게 매칭이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 또는 성격을 파악해보자, 예상해보자, 짐작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신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뜻이 없는 제스처는 없다. 결국에는 무엇인가가 밖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해. 그 속마음은 말로서는 분명히 말은 가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불현듯 나타나는 그 표정의 변화, 그 다음에 불현듯 나타나는 그 바디랭귀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 저 연애할 때 그 사람 정말 저 사랑하는지 궁금해요.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걸 연습해 보면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자, 좋아요. 그래서 작가는 그 섹스피어의 그 오셀로의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불륜을 오해해가지고 추궁하다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불륜을 저지른 거구나. 그래서 아내를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괴로워하는 오셀로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해석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훈련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행동들을 계속 좀 추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분명히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정들을 짓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지 작가는 최선의 얼굴만 드러낸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게 일단 호불호의 신호,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나한테 비호감이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표정을 숨기고, 그죠? 웃는 표정을 짓고 대화를 하고 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랬다가 그 깨진 가면 틈 사이로 본심이 나오죠. 그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세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적인 손해도 크고 또 감정적 상처도 상당해집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가 말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현실을 보지 못하게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업들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우리가 현실을 보지 못하게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불호의 신호를 잘 잡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거나 실패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그 기분이 든다면 그거는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표정에서 미세 표정, 그런 것들을 발견해 보세요. 미세 표정이라는 것은 1초도 지속되지 않는 표정이에요. 잠깐 지나갑니다. 근데 이 미세 표정은 부정적 감정을 의식하면서 억제하려고 할 때 나타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적대감을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데도 얼굴이나 신체가 표현된다가 그 사람도 나를 적대시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표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세 표정, 그러니까 얼굴을 좀 관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미세 표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죠. 아까 작가가 이야기했어요. 모든 신호, 그죠? 모든 행동은 신호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의미를 다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이고 나한테 상처 줄 사람이다.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람 피고 나 괴롭히고 잠수 이별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미세 표정에서요. 거기에는 원인은 두 가지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침묵으로, 약간의 침묵입니다. 오랜 침묵 아니에요. 약간의 침묵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또한 부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혼재된 신호가 있습니다. 말은 긍정인데 표정과 바디랭귀지는 부정인 경우 있다. 이때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말에 집중하고 표정과 바디랭귀지를 놓치죠. 왜냐면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조금 나한테 따뜻하거나 달콤하거나 그렇다면 거기에 취하죠. 그렇죠? 그럴 때도 한번 보세요.
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러고 진실함을 고백해요. 근데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 입술이 삐쭉삐쭉 이렇게 입술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눈꼬리가 살짝살짝씩 움직인다든지, 이렇다면은 이거 조금 부정적 시그널로 보는 게 맞겠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별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네, 진짜 미소는 눈가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만들고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잡히게 하는, 눈 근육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뺨은 위로 당겨지죠. 그런데 가짜 미소는 입만 움직입니다. 입만. 입 근육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약간 이 눈가에 주름이 좀 있는, 네, 이렇게 웃을 때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지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 미소보단 진짜 미소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심 가지라는 건 목소리. 말 안 해도 알겠죠?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목소리가 늘어진다든지, 목소리가 또 너무 세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이 비언어적인 신호들. 그러니까 어떤 몸 동작이요. 그래서 몸을 기울인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 그러면, 어떤 그 시그널, 내면의 부정과 긍정의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로는 내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따라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미러링이고, 이거는 라포 형성이 된 거고 긍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불호, 우리가 시그널 말에만 너무 의존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요거 잘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지배와 복종의 신호요. 침팬지도 어떤 그 서열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들이 이렇게 리더들은 이렇게 과장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들이 뭘 할 때 그 집단에 갑자기 훅 들어가서 어떤 자기가 리드를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고, 또 그 침팬지의 행동을 또 따라하게 되고요. 나머지 침팬지들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은 더 복잡합니다. 지위, 돈, 권력에 따라서 복잡한 서열이 만들어지나 어떤 약점의 신호는 분명히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표출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지배,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은 편안함, 자유로운 동작, 그 다음에 사람과 아이 컨택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벼운 스킨십, 이렇게 뭐 어깨를 톡톡 치워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감정 표현. 요런 모습이 보이면 자신감을 갖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리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리더가 됐을 땐 어떤 모습이냐? 차분하고 자신의 찬 표정들. 이것이 어떤 그 지배의 힘, 리더십의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있죠.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독일과 러시아가 협상을 하는데 이 푸틴 이 건달 같은 사람이 맹견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근데 메르켈은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서 개를 두려워한답니다. 아니 무슨 회담하는데 개를 끌고 들어오는 이 결례를 범한 푸틴한테 이 메르켈은 화도 내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푸틴이 유치하고 한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아주 재밌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 걱정과 불안이 많은 리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긴장감이나 어떤 주저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말할 때 멈칫거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말하는 그 쉬는 요 시간이 좀 길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아니면 눈을 더 깜빡이거나 억지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초조함에서 나타나는 헛웃음 같은 게 나타난다. 그리고 목소리는 긴장을 해서 목소리는 올라가고 다소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연인 사이에서도 진짜 사랑하는 것과 아니면 약간 소유욕, 아니면 약간 우월의식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월의식으로 사랑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의 눈을 맞추기보다는 말이나 이런 것은 건성건성 듣게 되고, 그리고 가짜 미소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그러면 약간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계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연애할 때 우리가 이제 병적 증상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행동이나 약한 존재로 표현을 하면서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이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그것 또한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조금 힘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만의 신호. 기만의 신호. 그러니까 거짓말의 신호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은 믿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다단계, 그 많은 사이비들, 그죠? 그 많은 사기 사건들 다 인간 본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조금 많기는 하죠. 자, 그러면 이 사기치고 이러시는 분들,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한 생동감, 미소, 친근함, 재미,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 있거나 너무 확고한 말투로 나에게 제시할 때는 이것은 의심해야 될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 사람들을 이제 파악할 때는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얼굴이나 어느 신체 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의를 흐트러뜨려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산만하게 봅니다. 예, 그럴 때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웃을 때 진짜 미소가 아니라 가짜 미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짜 미소는 눈 근육이 움직인다. 그죠? 그거 이 입술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당겨진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렇게 웃거나, 그래서 눈은 그대로 있고, 이런 가짜 웃음을 졌을 때는 결국에는 속이려고 하는 기만이거나 아니면 동정심을 유발해서 무엇인가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입술이 떨리거나 눈꼬리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것도 다 포함되고요. 그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심각한 모습, 유능한 모습 이런 걸로 우리한테 거짓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 형태는 사실은 종교인들이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과한 생동감, 미소, 친근함, 재미, 교회 같은 데 가고 이러면 막 그렇게 막 설교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뭐 절이나 성당 같은 데 가면 심각한 모습, 유능한 모습, 편안한 표정, 그죠?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고. 네, 이랬을 때도 너무 완벽하다면 오히려 의심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기로 연애에서 사기 연애 당하시고 사기 결혼 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상담 예였는데요. 남자가 그 미국 국적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항공사인 보잉에 개발하는 사람이래. 보잉사에 한국 지사에 와 있고, 몸매도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근육질해.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갖출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죠? 자, 학벌 좋고, 직장 좋고, 거기다가 운동 많이 해서 몸매 좋고, 매너도 좋고,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만약에 진짜 보잉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국지사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헬스클럽이나 이런 걸 가기보다는
골프를 칠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발달하는 것보다는 그냥 건강한 모습 정도일 거예요. 식스팩 만들 시간이 없을걸요. 우리 식스팩 한번 만들려고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써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엘리트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쇠를 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저의 내남자를 사랑했을까요? 저의 내남자는 그만큼 완벽한 여성이 아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결혼은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예, 결혼까지 했어요. 네.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남자는 계속 화를 내고 그리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잉사는 다닌 적이 없고 그냥 외국에서 있다가 왔고 그리고 결혼은 한 번 했던 돌싱이었고 예, 그냥 처갓집이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완벽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 너무 완벽한 것이 오히려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셨죠? 내가 상식적으로 해봤는데 어려운 거라면 누구도 어려운 거예요. 네, 나는 공부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은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몸매도 좋아, 왜? 그 다음에 술도 잘 먹어.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작가는 너무 완벽한 것은 오히려 의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럴 때는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일단 그의 말이나 행동에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래요. 그러면 그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거래요. 그러다가 모순이나 결함이 느껴지면 불편해할 만한 질문을 던져보래요. 그래서 그가 당혹스러워하거나 좀 어버버버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요. 만들어낸 진정성. 자, 역할놀이라고 이야기하면 가면 이렇다면 우리는 부정적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성과 반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짊어지어야 될 의무입니다. 이 페르소나, 그죠? 가면, 역할놀이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역할놀이를 할 때 오히려 더 진정성을 여기다 부여해라. 그래서 차라리 그 역할놀이를 할 때 몰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이게 자기 자신의 진정성을 좀 표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이 주제는 인상관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상관리라는 것이 만들어낸 진정성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는 비언어적 신호에 통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메소드 연기를 해라. 그 다음에 듣는 이에게 맞춰라. 첫인상을 잘 만들어라. 극적 효과를 사용해라. 성인 군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나의 어떤 역할에 진정성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럼 그 진정성이 부여가 된다면 그것은 인격으로 발전하고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공부 되게 중요한 공부했는데 앞으로 연애하거나 일하거나 사람 만날 때 사기당하거나 상처받거나 이제 그런 일 안 당하시겠죠? 그죠? 네, 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제가 그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다 훈련이고 공부고 기술입니다. 타고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놀이,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 자신한테는 진정성이 생기고 또 타인은 어떤 거짓이나 그의 어떤 부정적인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저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인간관계, 공부, 사랑,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다 그러면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와 서로스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